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인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부 인터뷰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자가 지금 폭주 중인데요. 저희가 이 문제를 여론조사로 돌려봤습니다. 이택수의 여론 월요일로 자리를 바꿔서 지금 이택수 대표 들어와 계세요. 이 결과 잠시 후에 뚜껑을 열어보죠. 그런가 하면 한양대학교에서 대자보가 하나 붙었습니다. 학내 성희롱 문제를 다룬 대자보인데 지난달에도 한양대에선 유사한 대자보가 붙었죠. 같은 사건인가 했더니 또 다른 사건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녀 학우들이 모여서 성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희롱적인 발언들을 했다는 건데 그 피해자가 직접 나섰습니다. 방송에 음성 변조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다는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가수 박남정 씨 13년 만에 새 앨범을 들고 나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월요일로 오늘부터 자리를 바꿉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갑자기 월요일에 나타나셨어요? 송건필 PD께서 오늘 오라고 그래서 그냥. 불러놓고 질문을 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도, 네. 정당 지지도 이런 걸 우리가 매주 정례 조사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주초로 이걸 일어나해서 발표하게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문에 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중 집계를 해서 목요일 날 제가 맞아요. 출연해서 한번 하던 발표했는데 것을. 지금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집계를 그렇죠. 월요일 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월요일로 오늘부터 진행을 합니다. 월요일로 옮기자마자 정말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 발표하시기 전에 우리 청취자 문자가 지금 쏟아집니다. 잠깐만 볼게요. 김우성님. 저 60대인데요. 그때는 위장전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자기 고백. 유정민님. 요즘 학교 배정으로 위장전이 파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총리 덜미를 잡을 만큼 큰 흠집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6810님. 아니 교사 아내를 위해 강남학교로 가기 위한 위장전입. 이건 도덕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동군입. 위장전입을 왜 인사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자승자박인지 모르겠다. 윤정섭님. 제가 지지하지 않는 당에서 위장전입 문제 불거졌을 때는 심각한 결격 사유로 보였는데 갑자기 지지하는 당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굉장히 솔직한 문자를 또 보내주는 분도 계세요. 받으면서 여론조사로 500여 명 넘게 조사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 38.9%, 찬성하는 편 33.5%, 합해서 72.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매우 찬성과 찬성하는 편 합쳐서 72.4%. 반대하는 편 9.3%, 매우 반대 6.1%. 그래서 총 15.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4%가 반대. 이건 이낙연 총리 후보자 한 명으로 한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생각보다 찬성이 어떤가요? 네,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워낙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지지층이 대거 찬성을 하면서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반응하고는 조금 온도차가 있네요. 여론이. 그렇습니다. 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인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당 지지층은 66.7%가 반대를 했고 찬성은 24.6%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87.2%, 반대 3.3%였고요. 정의당 지지층도 찬성 84.6%, 반대 6.2%, 국민의당 지지층은 66.6%가 찬성, 16.7%가 반대, 바른정당 지지층은 57.3%가 찬성했고 28.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리얼미터 말고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한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문항은 뭐 조금 다른 내용이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이낙연 후보자의 각종 의혹 관련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제가 없다 67.1%, 부적합하다 15.9%라는 조사가 미디어오늘 조사에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냐 없냐로 조사한 거고 67.1이 문제 없다. 문제 있다가 15.9% 이렇게 나온 조사. 근데 지금 더 논란이 되는 건
계속 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원칙을 정해놨는데 거기에 어긋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거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 네. 위장 전입하고 탈세 두 가지가 걸렸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 전입 두 차례 한 게 걸려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 크게 해보셨죠. 인사 원칙에 대한 조사. 네, 문재인 대통령은 5대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 대선 후보 때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인사 원칙을 천명한 바 있는데 예. 내각 인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5대 인사 원칙에서 벗어난 인선을 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5대 인사 원칙에서 벗어난 인선을 일부 인사에 대해 한 것이 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보기는 5대 인선 원칙에 저촉이 돼도 역량이 뛰어나면 임명해야 한다. 이런 보기였고요. 두 번째는 대선 공약 인사 원칙이기 때문에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도 배제해야 한다. 이런 보기였습니다. 예. 결과는 임명해야 한다 59.8%, 배제해야 한다 31.1%로 대략 2배가량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임명해야 한다 59.8, 배제해야 된다 31.1. 아까 이낙연 총리 경우만 따로 떼서 봤을 때보다는 임명해야 된다가 좀 낮아진 수치. 그렇습니다. 대략 12%포인트가량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셨어요? 어떻게 표가 나는지.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4.8%가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요. 국민의당 지지층도 57.7%, 예. 정의당 지지층도 45.1%가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65.8%가 반대를 했고 17.4%만 또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정당 지지층은 임명 48.1, 배제 49.6,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게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위장 전입 문제가 알려진 게 금요일. 이제 네. 요거까지는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네. 토일에 조금 더 반영이 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있다는 후보자들의 거. 또 여러 문제들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변동이 있을 수가 감안해서 있는데요. 여러분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이번 조사는 2017년 5월 26일 지난 금요일 조사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16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16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유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참 청취자 문자. 박승남님. 과거의 위장 전입은 어느 정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이들 그리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라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분은 좀 봐주자는 입장. 1197님은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인사 원칙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죠. 저도 지지자입니다만 이건 아닙니다. 이런 문자. 김종등님은 근데 국가가 할 일은 많은데 너무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발목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털고 가자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청취자 의견 뉴스쇼 청취자 의견은 계속 보내주십시오. 일단 우리는 정리조사로 좀 넘어가 보죠. 네.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 높았습니다. 과연 이 인사 문제가 어떻게 발목을 잡았을지 어떨지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거 지난주에 발표한 국정수행 평가가 81.6%였는데 이번 주 조사는 84.1%로 대략 한 2.5%포인트 또 올랐어요? 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81.6% 지난주에서 84.1%로 이게 네. 특이점이 뭡니까? 네, 영남권과 그다음 60대 이상 또 국민의당 지지층, 무당층 등에서 결집을 했는데요. 예. 이른바 그 집토끼뿐만 아니라 또 그 보수나 또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체로 봤을 땐 84.1%지만 하루하루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 네. 하루하루 분석을 보면 흐름이 좀 어떻게 되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주 초반까지는 상승세가 지속이 됐다가 주 중반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제 인사청문회 문제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주반에는 다시 지지층 결집하면서 85.7%까지 금요일 날 올라서 지지율이 전체적으로는 84.1%,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중반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때문에 네. 그럼 이게 84.1%도 굉장히 높은데 더 높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국정수행 평가 현재 지지도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날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또 예. 88% 안팎의 지금 높은 국정수행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지지율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주중에 그래프가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올랐지만 주중 그래프 하루하루를 보자면은 분명히 하락세가 됐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수요일날 81.8%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죠. 반등을 한 것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다음 주에 다시 만회해서 치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하락 곡선을 계속 그리게 될 건지 여기가 또 다음 주에 네. 중요한 관전 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 많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과를 이걸 나서서 해야 되는 건가 계속 있어도 되는 건가 네. 이런 고민하겠죠. 직접 사과할지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5대 인선 원칙을 또 수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또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또 공약 후퇴 논란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어떻게 고민될 생각하세요? 수밖에 이 시점에서 그냥 나서서 사과를 솔직하게 대통령이 하는 편이 낫다? 아니면 사과할 정도 문제는 아니다. 이 기싸움에서 뭐 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덜어 지금 문자 보니까 계시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도 돼요? 네, 뭐 정치권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이면 그 횟수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민들과 소통 강조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된다는 해명해야 정치권에 된다? 또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한테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의 입장 또 지금 예, 고민 예. 중에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솔직한 견해가 어떤지 발표하는 것이 쿨하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정도 지지율이라면 자신감 가지고 나서서 해명하고 네.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게 오히려 또 득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긴 우리나라 이제 있겠네요. 정치가 발전해가는 성장통이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예. 오히려 국민들이 좋게 좋게 평가할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좋게 봐줄 싶습니다. 수도 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걸로 또 한번 여론조사를 돌려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CBS 의뢰로 조사한 정례조사 정당 조사 하나만 딱 보고 갈까요?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56.7%, 지난주에 53.3%였는데 예. 지금 계속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YS 때 민자당의 지지율 59%를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인사청문회가 지금 계속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이번 주간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22일에서 26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7,08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23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8% 응답률. 조사 방법은 조금 전 이슈조사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6250님 쿨하게 하고 갑시다. 박지현 님도 쿨하게 하고 가자는 쪽이신 것 같고 반면에 0997님 이건 사과할 일 아니다. 사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 계시고요. 또 김민형님은 저는 문빠입니다 라고 밝히셨는데 근데 5대 원칙을 모두 통과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별 큰 고민 없이 세웠던 원칙 같은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양해 구하면 태클을 더 이상 못 걸 거다. 이런 의견들까지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이택수 대표 다음 주도 그럼 우리 월요일에 네. 만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여자친구와 A 가운데 누구와의 성관계가 더 좋았냐? 17학번 여하고 가운데선 누구와 성관계를 하고 싶으냐? 예, 참 방송에 소개하기조차 거북한 말들, 이런 말들이 대학 캠퍼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고 갔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난 23일 한양대학교 캠퍼스에서는 이런 성희롱 문제를 고발하는 대자보가 한 장 붙었습니다. 사실 한양대에서는 지난달에도 성희롱 문제를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은 바 있죠. 근데 이번에 대자보를 붙인 학생은 피해자가 더 이상 숨어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론화를 결심했답니다. 방송 출연까지 결심한 겁니다. 그 입장 직접 들어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학생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에 붙은 그 대자보와는 전혀 다른 사건인 거죠? 네. 지난달에 붙은 대자보랑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부터 좀 보죠.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개강하고 4월 초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16학번 남학생 1명이랑 17학번 남하고 여하고가 이제 모두 함께한 술자리에서 예. 저급한 성희롱적인 발언이 오고 갔고 그 발언 중에 대상이 저였고요. 실상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좀 입에 올릴 수밖에 없네요. 네. 어떤 얘기들이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오고 간 거죠? 17학번 남학생 1명이 그 16학번 남학생한테 전 여친과 비중 누구와의 성관계가 더 좋았나, 누가 더 잘하나 라는 질문을 했고 예. 16학번 남학생은 전 여친과는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B보다는 전 여친이 더 좋을 것 같다, 더 잘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 여친이 바로 저를 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또 17학번 여학생들 중에 누구랑 하고 싶나라는 질문이 오고 갔고 예. 나는 누구랑 하고 싶다라는 대답이 또 나왔다고 해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이 얘기가 그냥 막 공개적으로 떠들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질문이 돌고 돌았다고 보시면 돌고 돼요. 돌았다고. 실명까지 거론돼 가면서. 네. 후에 이 얘기를 전해 들으신 거예요? 술자리에 있던 사람한테? 그쵸. 이렇게 건너 들었고 그 술자리에 있는 학생한테도 일부 확인을 받은 상태예요. 참 이거 듣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한테 다가왔던 말은 이제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말이었는데 그 말에는 솔직히 얼마나 더 많은 그런 외적이나 성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예, 예. 정말 불쾌감이 너무 컸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저랑 2년, 3년 같이 할 과 사람들이고 예, 예.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성적으로 평가되고 이제 비교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수치심으로 다가왔고요. 수치심으로 다가왔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더 이상 생활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겁게 처벌을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충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데, 근데 지난달에 붙었던 그 대자보, 한양대 캠퍼스에 저 성희롱 대자보가 한 번 더 붙었었는데 같은 학과였어요. 네, 그때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뒤풀이 자리에서 특정 여학생을 음식에 비유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거죠? 네, 맞아요. 예. 그 성희롱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16학번 남아구들이 이제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의 동기를 대상으로 말했다시피 음식에 비유해서 성폭행을 암시하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고요. 그리고 성매매를 주선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대화도 오고 갔다고 해요. 성매매를 주선을 하겠다? 아니 지금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참 이 어떤 건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때 대자보를 붙인 사람은 피해자긴 했나요? 대자보를 붙인 학생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이제 결론이 났고요. 그래요. 자리에 있었던 사람 혹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참지 못해서 대자보를 붙였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때 피해자는 결국 나서지 못하고 움츠러든 거네요. 그쵸. 그게 결국 그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 여아구가 적극적으로 이제 사건을 대응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되면 받게 될 여러 가지 2차 피해를 우려하지 않았나 싶어요. 가해자는 누군지 지금 알려졌을 텐데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직도 가해자들은 저희 학과 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죄의식 같은 것도 느끼지 않아 보이고 다른 학우들과 이제 잘 어울려서 아직도 놀고 있고요. 학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대자보까지 붙고 뭐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학교 측도 어떤 입장을 취했을 것 같은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양성평등센터에서 그 사건을 다루는 것 외에는 아직 다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게 없다고 해요. 양성평등센터에서 그럼 조사 중? 뭐 아직도? 지금 이제 징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 2차 사건 같은 일이 또 자신에게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학생의 간부의 입장에서
1차 사건을 다루어 왔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루어 왔었는데 학생의 간부세요, 그 과에. 네네. 이를 처리를 하는 도중에 제가 언급된 성희롱이 있었다는 거를 알고 제가 이제 한순간에 피해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요. 아, 저는 근데 이 사건 보면서 네. 이게 아주 특별한 어떤 특정 학과에서 벌어진 특별한 사건인 건지 아니면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이런 유사한 성희롱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문제 삼아서 드러난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아마 대학가에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술자리에서 이성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성적인 저급한 대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오고 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대학 축제에서 주점을 하는데 예. 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뉴판을 내놓은 학교가 있었죠. 네, 학과 내 주점에서도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이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공론화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요. 그런가 하면 카톡방에서도 뭐 성폭행 암시하는 대화들 오간 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여러 차례.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다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공론화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술 거다라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앞에 나서지 못하는 점이 크기 때문에 예. 이게 공론화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그것도 지성의 상아탑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이제 성적인 문화가 되게 빠르게 개방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갖추어야 할 그런 성숙한 의식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예. 이런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지금 가해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 2차 사건 가해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사과 받으셨어요? 아니요, 뭐 개인적인 사과나 그런 변명이나 그런 연락 같은 거는 받은 게 없어요. 그래요. 참 모르겠습니다. 그 가해 학생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술자리에서 농담처럼만 말 가지고 뭐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 삼느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답해주고 싶으십니까? 별 문제의식 없이 저를 어떤 하나의 술 안주거리로 삼았겠지만 이제 저한테는 그게 너무 힘겹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다가왔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여동생이라든지, 네, 뭐 여자친구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만 좀 더 생각을 하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텐데 되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제가 이렇게 이런 인터뷰에 응하고 대자보를 붙이면서 숨지 않고 앞에 맞서는 이유는 예. 그 가해하고들의 그 어리석은 행동들이 결코 옳지 못하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예.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에 따른 마땅한 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예. 공론화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용기를 오늘 내신 거예요. 그것도 음성 변조도 하지 않고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상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오늘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가 한양대학교 이 학과의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대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학내 성희롱 문제를 대자보로 고발한 피해 학생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의 문자가 사실 월요일 아침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많잖아요. 출근길이. 그래서 문자가 좀 적게 들어오는 편인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4033님, 대통령이 사사건건 사과하는 거 저는 싫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할 때도 한번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하시면서 그만하세요, 사과. 1003님, 이런 일로 역대 대통령이 사과한 적 있습니까? 사과 요구한 그 당이 문제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5754님, 삐삐님 등등은 인사 문제 이제 쿨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신뢰받는 길입니다. 박진구님도 사과하고 해명하는 건 국민에게 하는 거지 야당에게 하는 게 아니니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다.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요. 9088님, 5대 원칙 그거 다 지킨 사람이 그 나이에 어딨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하셨어요. 60대 한 사람 하시면서 예, 오대원칙 지킨 사람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인재들 중엔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답함을 표명하신 분도 계시고요. 조금 전에 대학가에서 벌어진 그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들 공분하고 계시네요. 3491님. 대학생 자녀 둔 부모로서 참 황당하다. 5월 봄의 끝자락님도 역시 두 아들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늘 걱정을 다 알고 삽니다 하셨고요. 또 청취자 한윤숙님은 지금 피해 여학생이 음성 변조도 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했는데 혹시 또 다른 피해 입지 않는지 그 후의 결과를 반드시 뉴스쇼에서 좀 추적해달라 하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안부 묻고 여러분께 안부 전하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상욱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그때 대학은 어땠어요? 글쎄요, 저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느라고 잘 못 느꼈는데.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 H모 선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도 대단하긴 했습니다. 뭐 발정제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H모 선배 뜨끔하십니다 지금. 또 뭐 아무튼 제 선배시니까 그분 얘기를 듣자면 그때도 다 있었고 우리 때도 있었겠구나 하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 이 문제는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자면 이게 대학의 바로 적폐예요. 그죠? 적폐예요. 청산해야 될 적폐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문제는 SNS와 모바일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음란한 것들, 그다음에 성적인 착취나 여성을 학대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정말 어린 나이부터 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문화의 하나로 보면서 자랍니다. 아니 무슨 뉴스를 보려고 해도 그 옆에 반짝반짝거리는 그렇죠. 그런 이상한 장면들을 아이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자를 묶어놓거나 도구를 사용해서 거의 고문하듯이 하는 성적 학대 같은 장면들도 뭐 곳곳에 나돌아다니거든요. 결국 기술이라는 게 젊은 대학생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권언을 드립니다. 어떤 거요? 기술이라는 게 인간을 파괴하고 모욕하는 쪽으로 자꾸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더 편안하고 안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 쪽으로 기술이 가는가. 결국 내 젊은 나이에 이 정도면은 한 20년, 30년 후에 내 아이 때는 도대체 이 기술은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지구는 도대체 어떻게 돼 있을까. 이렇게 큰 시야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발전이 있는 거지 거기서 그렇게 히히덕거리고 참 사람을 대상화한다는 거는 스스로 이미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참 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은 교육을 제대로 한번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학생 되면서 성에 대해 개방은 또 엄청나게 개방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부조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용기 내준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기자 수첩 가죠. 네.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금 만들어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춰서 2020년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는다고 하는군요. 그래요? 이게 뭐 배경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 뭐 종교인들한테 세금을 물리려고 해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한테 세금을 물리려고 해도 종교단체의 회계제도가 아직 공식화돼 있지 않고 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아직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다. 교회의 회계장부가 홍보 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정 회계 관리를 먼저 투명하게 해야만 세금을 정확하게 물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해보세요. 세금도 안 냅니다. 회계 장부를 감독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재정 회계가 투명해지겠습니까? 회계 장부를 감독을 받아야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세금을 내버릇해야 재정이 투명해지는 거지 재정이 투명해진 다음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미 세금 면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세금 낼 방도를 이리저리 찾아 가지고 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시일이 촉박하다는 건 좀 얘기가 안 되는 해명이라고 보세요? 그럼요. 종교인 과세는 1968년 갑근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들도 내야 된다. 절에 계신 승려들도 내야 된다. 신부님들도 내야 된다. 다 이런 얘기죠. 1987년에 개신교 내부에서 그래 세금 내자. 논의가 시작돼서 자발적인 납세도 시작이 됐습니다. 2013년에 법안을 준비해서 2015년에 처음으로 자 이제는 세금 냅시다. 그러나 아직 준비는 좀 해야 되니까 2년 미룹시다. 이렇게 했는데 또 미루면 50년 걸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이미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 항목으로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서 다 개인별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38%까지 세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준비는 얼추 다 돼 있습니다. 예, 예. 교회가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뭐 과표가 혼란스럽고 준비가 안 됐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김앵커도 그러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교회 헌금 내면은 나중에 연말정산 다 받습니다. 연말정산 받죠. 예, 서류 떼어가지고. 근데 목사 한두 사람한테 세금 물리는 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안 될 이유가 없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김진표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지만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가 궁금해요. 청와대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제대로 하는 거고요. 논의한 것이 없다. 그런 점에서 김진표 의원이 뭔가 좀 앞서간 듯한 느낌이 들고요.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금을 어떻게든 내지 않고 버티려는 세력이 있다면 저는 이거는 과표 기준이나 투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적폐의 문제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예. 보세요. 이건 털고 가야 할 적폐이지 또 국정 철학의 문제이지 이건 뭐 준비가 안 됐습니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나아가자고 하는 마당에 예. 세금을 죽어도 안 내겠다는 교회가 있다면 누가 성실히 다니면서 헌금을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은근슬쩍 유보 개정안이 나오면 묻어가려 한다는 거죠. 이미 정책 토론에서 기독교 쪽의 공약으로 세금 그럼 더 미루어 드릴게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대로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똑같은 노동자와 목사나 승려가 있는데 세금이 몇 배 차이냐면 8배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기타 소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입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면 그건 근로소득입니다. 예. 그죠? 일하고 봉급 타는 거니까. 근데 근로소득세가 부과돼야 되는데 이게 싫다고 자꾸 몸부림을 쳐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봉급을 타면 교회가 직장이 아니고 집에 있다가 일감 들어오면 잠깐 나가서 일하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의 논리는 그렇다는 예. 거군요. 그럼 세금이 적습니다. 거기다가 학자금, 식비, 교통비, 실비 변상 다 비과세로 인정하죠. 예, 예. 또 종교단체 스스로가 돈이 들어왔어요. 요걸 기타 소득으로 밀어놓을까 근로소득에다 집어넣을까도 자기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원천징수 여부까지 선택할 수 있으면 이건 정말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것 자체가 특혜인데 이 법을 또 2년 뒤로 미룬다는 건데 2년 미루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흐리멍텅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세게 나간다면 그나마도 할 말이 없는데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종교인 과세 제재도 불충분한데 이걸 또 미뤄갖고 뭔가 만져서 마사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적폐다. 이렇게 이거는 하여튼 말씀드릴 수 있는 종교계 거죠. 안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종교인은 노동자가 아니고 노동법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않는데 또 세금은 낼 대로 다 내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것도 항상 그렇죠. 주제가 되는 토론의 주제가 되는 네.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있는 종교인은 얼마 안 됩니다. 예. 넉넉한 재정 형편의 큰 교회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예. 정말 힘든 분들에게는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불거진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 오늘 짚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억니은 저절로 손이 가시죠. 바로 이 춤, 이 기억니은 춤으로 남녀노소 온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가수 박남정 씨. 사실 TV 예능 프로그램에 지금도 얼굴을 자주 비추긴 합니다만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 본 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그런데 다음 달 초에 무려 13년 만에 새로운 음반을 가지고 나온답니다. 참 반가운 목소리, 화제 인터뷰 가수 박남정 씨 만나보죠. 박남정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래 기다렸어요. 정말 13년이나. 정말 기다리셨나요?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80년대에 막 활동했던 그런 중견 가수들이 더 이상 이제 새 노래는 내지 않는 데다가 심지어 댄스를 주로 했던 댄스 가수들은 아예 새 음반 내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댄스를 한다는 것도 부담감도 없지 않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저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면 괜찮은데 네. 이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텐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예전만큼 유지는 되세요? 아니면 좀 삐걱거립니까 요즘은?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많이 삐걱거려요. 그 예전의 모습이 워낙 강해서 그런지 여전히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여기저기서 신호가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지금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어. 그러면은 삐걱거리지 않고 정말 날아다니던 그 시절 1988년 뭐 90년 요때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제가 그 기억니은 하면 또 네. 그 춤을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아까 그때 널 그리며 이제 하면서 예. 리허설을 먼저 하잖아요. 하죠. 리허설 할 때 원래 이 안무가 아니었어요. 원래 정해진 안무는 다른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장난삼아서 리허설 할 때 그 기억니은 춤을 우리 춤추는 친구들이 하던 그런 장난스러운 행동을 제가 했던 건데 스텝 여러분들이나 많은 보셨던 분들이 예. 그 참 재밌으니까 한번 꼭 더 해봐라. 그렇게. 그래서 본방할 때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진짜 그 당시에 박남정 씨의 인기란 건, 이 춤의 특히 인기란 건 정말 탑이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쉬는 시간이면 애들이 전부 다 그 춤을 춰요. 그리고 학교 앞에 문방구 책받침에 제일 앞이 박남정 씨 책받침. 브로마이드가 뭐 서점이며 레코드점이며 다 붙어 있었고, 그랬죠? 그 정도였죠? 길을 가나 어디 가나 저를 보는 분들은 그냥 그게 인사였던 것 같아요. 기억 니은이. 예, 그 춤을 추는 게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극성 팬도 많았을 것 같아요. 엄청난 팬들. 예, 뭐 집 앞에 항상 진흙치고 있는 경우도 좀 있고요. 혹시 기억나는 팬 누구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그런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먼 지방에서 응. 여고생이 막 태어난 강아지인가 봐요. 예. 아주 조그만 강아지를 너무 예쁜 그 마르티스 강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한테 선물이라고. 네, 오빠가 뭐 좋아한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키우려고 그랬는데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 제가 한 10여 년 이상 꼭 이렇게 잘 때도 매일 데리고 잤던 기억나요. 와, 그 강아지 이름 기억나세요? 네, 뽀돌이라고. 뽀돌이라고. 박남정과 뽀돌이. 너무 예뻐했던 기억나요. 예. 지금도 이제 아줌마가 돼서 그 시절 얘기하는 팬들이 연락 주고받는 팬들이 있으세요? 예, 있죠. 지금도. 제가 어디 무대 이렇게 갈 때라든지 예. 어떤 작은 무대나 큰 무대나 이렇게 가면은 꼭 와서 응원을 해주는 팬들이 있어요. 지금도 고마우시죠. 이제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더 고마우실 것 같아 예전보다. 그때 느꼈던 고마움보다 예. 지금 이럴 때 정말 너무 고마울 때가 많이 있죠. 그때의 1000여 명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10명이 더 소중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죠. 진짜 고맙다 이렇게 느껴지죠. 진짜 고맙다. 저 10명이.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10명은 안 돼요, 솔직히. 10명. 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박남정 씨 참 솔직해. 이게 매력이에요. 이 엉뚱하게. 네, 제가 얼굴도 기억하고 이름도 기억하는 그런 이제 팬들이 생긴 거죠. 야, 그러네요. 네. 그게 이 박남정 씨의 인기란 게 그러니까 이때가 되도록 그런 팬들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인기였다는 거죠. 88년에 데뷔해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 2, 3, 4, 5집까지 엄청나게 인기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점점 좀 TV에서 라디오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좀 소중함을 좀 잘 간직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뭐든지 그 인기라는 게 겉으로 보기 굉장히 좋은 것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또 지킬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거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만 했다 그럴까요? 그만할래 막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은퇴 아닌 은퇴적인 암시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쉬운 말로 하자면 그때는 복에 겨워서 내가 이게 복인지도 모르고 자유로워지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하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예요. 예. 아, 저는 그냥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만 좀 벗어던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싶어서. 예. 그렇게 해서 점점 가요계에서 팬들의 뇌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노래하고 싶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언제쯤에 충동이 생기시던가요? 가장 큰 계기라고 한다면, 다시 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 딸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맞아요. 딸 덕분에 저도 많이 다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 덕에 금수저인 것 같아요. 금수저 아빠. 젊은 친구들은 저를 잘 몰라요. 시은이 아빠로 알고. 예, 근데 이제 우리 딸 얘기하면 그 아빠 그렇게 이야. 아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참 그래요. 귀한 딸도 두셨어요. 박남정 씨. 새로운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네, 이제는 이제 앨범 내고요. 작게 여러분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도 하면서 노래도 하면서 그렇게 꾸준히 그 SNS로 주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1,000명, 2,000명, 10,000명 있는 그 체육관 공연은 아니지만 전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명, 20명, 30명 놓고 하는 그 공연이 더 값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꼭 가야겠어요. 예,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가야겠습니다. 가서 인사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수 박남정 씨였습니다.